숨 쉬는 법부터 다시 배우셔야겠습니다. 지금처럼 쉬다간 길거리에서 객사하기 딱 좋으니까. 서울 마포구의 한적한 골목 정도관이라는 간판을 내건 체육관 안. 땀과 열기로 가득 찬 공간의 중앙에서 강지한 중령은, 아니, 이제는 강지한 관장은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쩌렁쩌렁한 음악 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뚫고 수련생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상대는 거구의 남자였다. 자신만만한 얼굴로 스파링을 신청했다가 3분도 채 되지 않아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린 참이었다. 남자는 컥컥거리며 숨을 몰아쉬었고 지아는 그런 그를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봤다.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고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한 마리 흑표범을 연상시켰다. 3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과 그보다 더 믿기 힘든 깊은 눈빛을 가진 여자. 갈비뼈는 안 부러뜨렸으니 걱정 마시고. 호흡이 흐트러지면 중심이 무너지고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녀는 차가운 말을 던지고는 다른 수련생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수업 종료를 알리는 신호였다. 수련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사불란하게 서로에게 그리고 지안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는 훈련을 마쳤다. 이곳 정도관은 단순한 피트니스 클럽이 아니었다. 그녀가 군에서 연마하고 가르쳤던 실전 격투술, 크라브 마가와 시스테마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수강생 대부분은 그녀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전직 군인이나 경찰 혹은 위험에 노출된 직업을 가진 이들이었다. 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친구 다른 체육관에서 꽤 알아주던 양반인데. 탈의실로 향하던 지안에게 중년의 한 수련생이 말을 걸었다. 지안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실력보다 자만심이 더 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한번 크게 다치죠. 차라리 저한테 깨지는 게 약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생존의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자부심.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연소 707 특임대 여성 중령, 전설적인 격투술 교관 강지안의 현재 모습이었다. 모든 수련생이 돌아가고 텅 빈 체육관에 홀로 남은 지아는 대걸레로 땀으로 얼룩진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떠나 땀냄새 가득한 이곳에 자신의 터전을 마련한 지 벌써 2년. 이제는 군복보다 트레이닝복이, 총기보다 죽도가 더 익숙한 삶이었다. 쉬는 날이면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며 평범한 일상을 채워나갔다. 지옥 같았던 과거를 보상받으려는 듯 그녀는 평화롭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때였다. 고요를 깨고 그녀의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동생 우진이. 지안의 무뚝뚝한 얼굴에 순간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무장해제시키는 존재였다. 왜 이 녀석아? 저녁 사달라고 전화했냐?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다급하고 낯선 목소리. 강우진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여기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입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안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네. 지금 뭐라고? 환자분이 폭행을 당해서 실려왔습니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 응급실. 두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대모처럼 박혔다. 지안의 눈에서 순식간에 온기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과거 적의 심장을 향해 조준경을 겨누던 시절의 섬뜩한 냉기가 들어찼다. 마포에서 신촌까지 그녀가 어떻게 운전해서 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끝없이 붉은 신호등이 스쳐 지나갔고
귓가에는 경적 소리 대신 동생의 어릴 적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맴돌았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마주한 광경은 지옥이었다. 우진아.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 강우진의 얼굴은 엉망으로 부어올라 제대로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한쪽 팔에는 깁스를 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그 옆 침대에는 우진의 여자친구인 오서연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울고 있었다. 그녀 역시 얼굴에 멍자국이 선명했다. 누나. 우진이 힘겹게 눈을 뜨며 그녀를 불렀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퉁퉁 부은 뺨을 감쌌다. 차가운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누가 그랬어? 어떤 새끼들이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공기가 그녀의 주변에서 얼어붙는 듯 했다. 옆에 있던 서연이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지안 언니. 우리가 자주 가던 식당. 사장님이 어떤 깡패들한테 돈을 뜯기고 있었나 봐요. 우진 씨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말리다가. 깡패? 네. 덩치 큰 아저씨들이 가게를 다 부수고 사장님을 때리기에 우진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그냥 막 때렸어요. 서연의 말은 두서가 없었지만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다. 지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 새끼들 이름이나 어디 소속인지 뭐라도 들은 거 없어? 무서워서 잘. 한 사람이 마 사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은 무슨 물레동에서 왔다고. 물레동 마 사장. 두 개의 단서가 지안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다시 잠든 동생의 이마를 한번 쓸어주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울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서연아, 걱정하지 마. 우진이 치료 잘 받게 하고 너도 진정하고 있어. 경찰에는 내가 신고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하지만 서연은 보았다. 지안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검고 뜨거운 불꽃을. 그것은 평범한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릴 듯한 통제된 경로였다. 지안은 응급실을 나와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불타는 속을 식혀주지 못했다. 경찰? 신고? 물론 해야 할 절차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다. 그리고 그 주먹으로 동생의 삶을 짓밟은 대가는 법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치르게 해야만 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군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후배이자 지금은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이었다. 선배님, 웬일이십니까? 성수야, 나 좀 도와줘. 물레동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조폭 중에 마 사장이라고 불리는 놈이 누군지 알아봐줘.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의 후배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직감하고는 군소리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아는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평범한 체육관 관장 강지아는 없었다. 적의 흔적을 쫓는 굶주린 늑대, 707 특임대의 그림자만이 존재했다. 내 동생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뼈저리게 가르쳐주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단단한 굳은 살이 박인 소나귀에서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다. 강철 같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다만 그것은 평화를 위한 심박이 아니었다. 오직 심판을 위한 고동이었다. 마석철. 그 이름을 되뇌었다.
지옥의 문지기에게 곧 손님이 찾아갈 것이라고 전해야 했다. 밤 11시. 서울의 밤은 불야성을 이루었지만 영등포구 물레동의 뒷골목은 도시의 화려함에서 비껴난 채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낡은 철공소와 정비소들이 즐비한 거리,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거칠고 투박했다. 강지아는 어둠보다 더 짙은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한 건물 옥상에 몸을 숨긴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후배 성수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병원을 나선 지 채 1시간이 되지 않아서였다. 선배님 찾았습니다. 마석철. 물레연합이라는 신흥 조직의 보스입니다. 원래는 사채업으로 시작해서 불법 오락실, 유흥업소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상권 확장을 이유로 영세 상인들 갈취하는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근거지는 물레동 3가에 있는 폐차장 안쪽 3층짜리 회색 건물입니다. 성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설마 혼자 뭘 하시려는 건 아니죠? 저희 쪽에서 바로 팀 꾸려서. 아니, 정보만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경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선배님, 걱정 마. 나는 민간인이니까.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아. 지아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법의 테두리를 넘을 생각이었다. 다만 그녀의 법은 대한민국 형법과는 다른 기준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앞에 바로 그 회색 건물이 있었다. 낡고 음침한 건물이었지만 주변의 다른 폐건물들과는 달리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입구에는 감시용 CCTV와 함께 덩치 큰 남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다. 지아는 미동도 없이 그들을 관찰했다. 적진에 침투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 적의 수, 동선, 무기 소지 여부, 지형지물. 그녀의 머릿속은 군사작전 지도를 그리듯 빠르게 정보를 분석하고 조합했다. 1층 입구에 2명, 2층과 3층 창문으로 간간히 보이는 인으로 보아 내부에 최소 10명 이상. 그들은 방심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구역에서 감히 누가 덤벼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오만함이 그들의 몸짓에서 묻어났다. 정면 돌파는 어리석은 짓. 뱀은 머리를 치기 전에 몸통의 마디부터 끊어내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옥상 난간을 넘어 옆 건물로 소리 없이 건너뛰었다. 고양이 같은 움직임이었다. 몇 번의 도약 끝에 그녀는 마석철의 속을 뒤편 가장 어둡고 은밀한 사각지대에 도착했다. 건물 뒤편에는 음식물 쓰레기통과 각종 폐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2층 화장실의 작은 창문이 들어왔다. 쇠창살도 없는 낡은 알루미늄 세시 창문. 목표는 정해졌다. 그녀는 주변에 널린 파이프를 지렛대 삼아 가스배관을 타고 소리 없이 벽을 올랐다. 특수부대에서 밥 먹듯이 하던 침투 훈련이었다. 그녀의 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고 몇 번의 호흡 만에 2층 창문에 다다랐다. 창문은 예상대로 쉽게 열렸다. 화장실 안으로 스며들 듯 들어선 지아는 숨을 죽이고 내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웃음소리, 카드패를 테이블에 내리치는 소리, 욕설. 그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지아는 천천히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복도로 나서는 대신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전의 핵심은 기습과 각계격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휘파람을 불며 화장실로 향했다. 동생을 폭행했던 무리 중 하나일까? 상관없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두가 그녀의 적이었다. 남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아는 창고에서 튀어나와 그의 등 뒤로 접근했다. 남자는 소리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지안의 팔이 강철처럼 그의 목을 감아 조르는 동시에
다른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전형적인 후방 제압 기술. 남자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지아는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 힘을 풀어 귓가에 속삭였다. 마석철 어디 있지? 남자는 공포에 질려 눈을 희번덕거렸다. 말하면 살려주는 겁니까? 대답에 따라 3층 사장실에. 지아는 남자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목덜미의 경동맥을 정확히 눌러 기절시켰다. 그리고 그의 몸을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던져 넣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냥감은 곧바로 나타났다.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던 남자였다. 어이, 박씨. 화장실에서 애 낳냐? 빨리 안 나와? 남자가 화장실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복도의 전등 스위치를 내리고 있던 지안이 어둠 속에서 그의 앞을 막아섰다. 누구야? 남자가 당황해서 소리치는 순간 지안의 주먹이 번개처럼 그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윽하는 신음과 함께 남자의 허리가 꺾였다. 지안은 그대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처박았다. 무자비하고 간결한 공격. 두 번째. 순식간에 두 명을 처리하자 복도 끝에서 카드 게임을 하던 무리들이 이상한 낌새를 챈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조용해? 세 명의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복도 쪽으로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은 쓰러진 동료와 그 뒤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였다. 뭐야 저녀는. 상황 파악이 되기도 전에 지안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발로 차올렸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소주병은 가장 앞서 오던 남자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했다. 쨍하는 파열음과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남은 두 명은 경악하며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이 미친년이. 하지만 그들의 위협은 지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사냥감을 만난 맹수처럼 눈을 빛냈다. 칼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닐 텐데. 지안은 몸을 낮춰 달려들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쏟아지는 순간 지안은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는 그 팔꿈치 관절을 역으로 꺾어버렸다. 뚜둑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칼을 든 채였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 눈앞의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귀신 혹은 악마였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지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벽에 등이 닿았을 때 지안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내 동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동생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오지 말라고. 아프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안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남자가 든 칼을 가볍게 빼앗았다. 그리고는 칼 손잡이 부분으로 남자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다. 2층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조폭들과 피 대신 공포가 흥건했다. 지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정리였다. 이제 남은 것은 3층. 주범 마석철이었다. 지아는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건물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 3층에 도착하자 굳게 닫힌 철문이 그녀를 막아섰다. 사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안에서는 아래층의 소란을 들었는지 긴장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슨 일이야? 야, 거기 누구 없어? 마석철의 목소리였다. 지아는 대답 대신 문고리를 잡고 힘을 주었다.
잠겨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뒤로 몇 걸음 물러난 뒤 그대로 문을 향해 돌진했다. 군에서 배운 기술 중 하나인 문 파괴술. 그녀의 어깨가 문 중앙을 강타하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철문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지며 열렸다. 문 안쪽 화려하지만 촌스러운 가구로 채워진 사무실 중앙에 한 남자가 경악한 얼굴로 서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겉에는 거칠고 저렴한 남자. 얼굴에는 비열함과 탐욕이 가득했다. 마석철이었다. 그의 옆에는 황소 같은 덩치의 사내가 주먹을 쥐고 서 있었다. 마석철은 부서진 문과 그 앞에 서 있는 가냘퍼 보이는 여자를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는 뭐야? 지아는 사무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차갑게 대답했다. 내 놈들이 건드린 아이 강우진의 누나다. 그제야 마석철의 얼굴에 조롱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아, 그 건방진 새끼 누나? 그래서 복수라도 하러 오셨나? 이봐, 아가씨. 여긴 내가 놀러 올 만한 곳이 아니야. 곱게 돌아가면 목숨은 살려주지.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마석철 옆의 거구에게 향했다. 거구는 그녀를 비웃으며 너클을 손에 끼웠다. 사장님, 전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드리죠. 마석철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으며 시가를 입에 물었다. 황 실장, 험하게 다루지는 마. 얼굴은 반반하니 가지고 놀 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말에 지안의 눈빛이 한순간 지옥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녀의 입에서 얼음 같은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너희 두목에게 전해. 정도관 강지안이 보냈다고. 황 실장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마석철은 달랐다. 그는 아래층에서 기절하기 직전에 부하에게서 들었던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다. 정도관 강지안. 눈앞에 이 여자가 고작 체육관 관장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소굴을 전부 박살내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다. 죽여. 마석철의 나지막한 명령이 떨어졌다. 황 실장이 포효하며 지안에게 달려들었다. 육중한 몸이 바닥을 울렸다. 하지만 지안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육중한 폭주 기관차를 향해 정면으로 발을 내디뎠다. 승부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결정되었다. 황 실장의 주먹은 그의 덩치만큼이나 위협적이었다. 너클을 낀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지안의 앞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위압감에 짓눌려 피하거나 막기에 급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안은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상대의 공격 궤적과 중심 이동, 호흡까지 모든 것이 느린 그림처럼 보였다. 그녀는 날아오는 주먹을 향해 몸을 살짝 비트는 동시에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황 실장의 육중한 몸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찰나 지안의 손이 그의 팔 안쪽 신경이 밀집된 부분을 전광석화처럼 쳤다. 황 실장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거대한 몸이 순간 움찔하며 주먹의 힘이 풀렸다. 그 찰나의 빈틈을 지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파고든 자세 그대로 몸을 회전시키며 황 실장의 등 뒤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그의 균형이 무너진 오금에 낮은 발차기를 넣었다. 산처럼 거대하던 몸이 쿵하는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황 실장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아는 이미 그의 등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있었다. 완벽한 리어 네이키드 초크. 컥. 황 실장은 버둥거렸지만 목을 조르는 지안의 팔은 강철 같았다. 그의 얼굴이 빠르게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시가를 태우던 마석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부하가
저 가냘픈 여자에게 단 몇 초 만에 제압당한 것이다. 그만. 마석철이 다급하게 외쳤다. 지아는 그의 말을 듣고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황 실장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황 실장은 개처럼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신 기침을 해댔다. 지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석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 무표정이 마석철에게는 악마의 얼굴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재미있는 장난은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진짜 교육을 시작하지. 지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 마석철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시퍼런 날의 회칼이었다. 오지 마. 더 다가오면 이 칼에 찔려 죽을 줄 알아, 이 미친년아. 마석철은 칼을 앞으로 내지르며 위협했지만 그의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지아는 그의 꼴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교육의 첫 번째. 무기는 그걸 사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드는 거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아는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 마석철을 향해 던졌다. 마석철은 반사적으로 칼을 휘둘러 잿더리를 쳐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잿더리가 산산조각 났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석철의 시선이 잿더리에 쏠린 0.5초의 틈. 지아는 이미 책상을 박차고 날아올라 그의 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아! 마석철의 눈에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지안의 얼굴이 확대되어 보였다. 그녀의 손이 그의 칼 쥔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손목 관절을 꺾었다. 으악! 마석철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회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꺾인 손목을 그대로 끌어당겨 마석철의 몸을 자신의 등 뒤로 넘겨버렸다. 유도의 업어치기와는 다른 오직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내동댕이치기 위한 실전 기술이었다. 마석철의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사무실 중앙에 있던 값비싼 유리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테이블이 박살났다. 마석철은 유리 파편 더미 위로 처박혀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사무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아는 흩어진 유리 파편을 밟으며 쓰러진 마석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교육 두 번째. 약자를 괴롭히기 위해 휘두른 주먹은 결국 내놈의 심장을 향해 돌아온다. 그녀는 마석철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모욕적인 손길이었다. 분노와 공포로 이성을 잃은 마석철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악을 썼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이 동네에서 나 마석철을 건드리고 무사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누가 있는데? 지안의 차가운 물음에 마석철은 잠시 머뭇거리다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오정현 부장검사님이 내 뒤를 봐주고 계신다고. 너 같은 년 하나쯤 흔적도 없이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오정현 부장검사.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다. 단순한 동네 조폭인 줄 알았는데 검찰 라인까지 연이 닿아 있는 거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안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차가운 조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 잘나신 부장검사님이 내 놈이 병신 되는 것까지 막아줄 수 있을까? 뭐라고? 교육 세 번째. 절대 섣불리 내 패를 다 보여주지 마라. 특히 나 같은 사람 앞에서. 지아는 말을 마치고는 마석철의 양복 재킷을 찢듯이 벗겨냈다. 그리고 그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마석철의 등에는 화려한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문신 꽤 아팠겠는데. 이거보다 더 아픈 경험을 하게 해줄게. 다시는 이 손으로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아는 마석철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바닥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옆에 떨어져 있던 회칼을 집어들었다. 마석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제발. 돈? 지아는 칼끝으로 마석철의 손가락을 톡톡 건드리며 말했다. 내 동생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어. 내 놈들 때문에 꿈을 향해 가던 젊은 요리사의 손목이 부러졌고 그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해. 그 아이들의 고통과 눈물이 돈으로 계산이 될까? 대답 못하겠지. 그럼 몸으로 갚아야지. 내 놈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시퍼런 칼날이 마석철의 손가락 위에서 번뜩였다. 마석철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까지. 사무실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안의 동작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부서진 문틈으로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안에게 마석철의 정보를 알려주었던 후배 광역수사대의 팀장 박성수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선배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박성수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지안이 혼자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팀원들과 함께 뒤를 쫓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에 도착한 것이다. 마석철은 구세주를 만난 듯 소리쳤다. 박 팀장, 잘 왔어. 이 미친년이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당장 전연 체포해. 하지만 박성수의 시선은 오직 지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안타까움과 존경, 그리고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안은 손에 든 칼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성수야, 너무 늦게 왔잖아. 교육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는데. 선배님, 알았어. 여기까지 하지. 지아는 칼을 바닥에 툭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마석철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오늘은 운이 좋은 줄 알아. 하지만 명심해.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지. 내 동생과 그 아이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 나는 내 놈의 그림자가 될 거다. 검사든 신이든 그 누구도 널 지켜주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의 속삭임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마석철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지아는 경찰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박성수가 다가와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듯 망설이자 지아는 스스로 손을 내밀었다. 절차는 지켜야지, 박 팀장. 그렇게 강지아는 조폭 소굴을 초토화시킨 현행범으로 경찰들에게 연행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후회 따윈 없었다. 오히려 이제 막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한 사람처럼 차갑고 고요한 흥분만이 감돌고 있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석철이 언급했던 오정현 부장검사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판이 생각보다 커졌다.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 썩은 뿌리는 깊을수록 뽑아내는 쾌감이 더 큰 법이니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방식대로 정의를 실현하고 짓밟힌 동생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외로운 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짐승 같은 인간들을 교화시키는 그녀만의 특별한 교육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서부경찰서 지하 1층, 취조실의 공기는 차갑고 탁했다.
강지아는 쇠로 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수갑은 풀려 있었지만 사방이 막힌 공간이 주는 압박감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마치 불편한 취조실이 아닌 익숙한 명상실에 앉아있는 사람 같았다. 선배님, 제발 이제라도 그냥 쌍방 폭행으로 인정하고 끝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맞은편에 앉은 박성수 팀장이 타들어가는 속을 대변하듯 마른 세수를 하며 말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안의 조서와 마석철 무리가 제출한 피해 진단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전치 3주에서 8주. 그들이 당한 피해는 명백한 중상해였다. 반면 지안의 몸에는 긁힌 상처 하나 없었다. 법은 이 상황을 일방적인 폭행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성수야. 지안이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녀의 눈빛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깊고 서늘했다. 내가 그놈들 소굴에 왜 들어갔지? 그건 동생분 때문인 거 압니다. 하지만 내 동생은 아직 병원에 누워 있어. 뼈가 부러지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꿔. 그 아이의 여자친구는 낯선 남자만 봐도 몸을 떨어. 근데 그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놈들은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박성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석철 일당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변호사를 대동하고 당당하게 경찰서 문을 나섰다. 그들은 지금쯤 고급 술집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딱 떨어지는 명품 정장에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에 오만함이 서려 있는 30대 남자. 그는 박성수를 가볍게 훑어보고는 지안의 앞에 보란 듯이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김민준 검사입니다. 박성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중앙지검 검사가 단순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일선 경찰서 취조실에 직접 나타난 것이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 오정현 부장검사의 존재를 직감했다. 김민준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강지안 씨 맞으시죠? 전직 군인 출신의 707 특임대 교관. 화려한 경력이더군요. 국가를 지키라고 가르쳐준 기술을 민간인들 위협하고 폭행하는 데 쓰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아는 대답 대신 그를 빤히 쳐다봤다. 눈빛만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그녀 특유의 방식이었다. 김민주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페이스를 되찾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마석철 씨 외 14인의 진술에 따르면 강지안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특수상해 및 영업방해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유가 없다고요? 지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에 김민준의 말이 순간 막혔다. 그 피해자라는 마석철 씨가 제 동생과 그 여자친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셨습니까, 검사님? 그건 이 사건과 별개의 건입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따로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별개의 건이라 재미있군요. 원인이 없는 결과도 있습니까? 검사님은 법을 그렇게 배우셨나 봅니다. 지안의 말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칼날 같았다. 김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를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검사님 뒤에 계신다는 오정현 부장검사님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시던가요? 김민준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오정현 부장검사의 이름을 이 여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는 순간 자신의 패를 읽혔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박성수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선배가 판을 정면으로 흔들기 시작했다. 지아는 몸을 앞으로 살짝 숙였다. 그녀의 눈이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마석철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겠죠. 오정현 부장검사의 비호 아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 그 대가로 법의 보호를 받고. 아닌가요? 허튼 소리.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무고죄까지 추가되고 싶습니까? 증거는 지금부터 만들면 되는 거고요. 지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비웃음이자 선전포고였다. 김민준 검사님, 당신은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감싸고 있는 마석철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가 당신의 그 반듯한 검사복까지 더러워지는 수가 있어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구렁텅이로 함께 빠질 것인지. 김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여자는 단순한 폭행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거대한 적을 향해 홀로 돌진하는 사냥개였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대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결국 지아는 몇 시간 뒤 풀려났다. 증거 불충분 및 쌍방 과실의 여지라는 애매한 이유였다. 김민준 검사가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키고 도망치듯 경찰서를 떠난 결과였다.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법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적들은 그녀를 더욱 교활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압박해올 것이다. 경찰서 로비. 막 문을 나서려던 지안의 앞을 마석철이 막아섰다. 그는 깁스를 한 팔을 과시하듯 흔들며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이 강 관장. 꼴 좋네. 똥개처럼 날뛰어봤자 결국 법은 내 편이야. 안 그래? 내가 경고했지. 얌전히 있으라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나한테 줬던 고통, 내 체육관, 그리고 내 소중한 동생 놈한테 몇십 배로 갚아줄게. 기대하라고. 마석철은 지안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이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유유히 사라졌다. 박성수가 착잡한 얼굴로 지안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박성수는 USB 하나를 건넸다. 오정현 부장검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내사하던 자료인데 번번이 윗선에서 막혀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선배님. 상대는 단순한 조폭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을 등에 업은 괴물입니다. 고맙다, 성수야. 지아는 짧게 대답하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마포구 그녀의 체육관 정도관이 있는 골목에 들어섰을 때 지안의 차가 급정거했다. 정도관의 커다란 통유리 창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하얀색 벽에는 붉은색 레커로 철거라는 글씨와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휘갈겨져 있었다. 마석철의 복수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열하게 시작된 것이다. 지아는 부서진 체육관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분노, 슬픔,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그녀는 차에서 내려 바닥에 널린 유리 조각을 구둣발로 밟았다. 사각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교육 2단계 시작이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나지막한 읊조림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아는 깨진 유리 조각을 묵묵히 쓸어 담고 있었다. 밤새 홀로 체육관을 정리한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더욱 단단해진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엉망이 된 체육관을 본 수련생들이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녀는 정중히 사양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싸움이었다.
정리를 마친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우진은 밤사이 열이 올라 끙끙 앓고 있었다. 그의 옆을 지키던 서연은 헬쑥한 얼굴로 지안을 맞았다. 언니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내 탓 아니야. 지안은 서연의 어깨를 다독이고 잠든 우진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다. 우진이 잠결에 신음하며 중얼거렸다. 누나 미안해, 누나는 이제 평범하게 산다고 했는데. 그 말에 지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범한 살.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 하지만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진정으로 평범한 삶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킬 힘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지안은 우진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 우진아. 누나가 다 해결할게. 너는 그냥 빨리 나아서 맛있는 요리 해줄 생각만 해.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약속은 강철보다 무거웠다. 병원을 나선 지아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박성수가 건네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오정현 부장검사와 관련된 수많은 비리 의혹 파일들이 나타났다. 각종 개발 사업 이권 개입, 대기업 총수 비호, 성상납 의혹 그리고 그 모든 현장에는 마석철과 그의 물레 연합이 해결사로 등장했다. 그들은 오정현의 사냥개이자 더러운 돈을 세탁하는 창구였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하다. 저들은 법을 무기로 쓰고 있으니까. 지아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만의 규칙으로 싸워야 한다. 그녀는 마석철과 오정현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 즉 돈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의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켜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었다.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며 정보를 캐내고 적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유령 같은 조력자가 필요했다. 뇌리를 스치는 단 한 사람.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다. 미로처럼 복잡한 상가 건물 깊숙한 곳, 고스트 컴퓨터 술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문을 열자 온갖 부품과 전선 더미 속에서 덥수룩한 머리에 안경을 쓴 한 남자가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오랜만이네, 서주원. 지안의 목소리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군 시절 최고의 정보 분석가이자 화이트 해커였던 서주원. 그의 군 시절 호출명은 고스트였다. 강지한 중령님? 아니, 이제 관장님인가? 서주원은 놀란 기색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제대 후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이곳에 처박혀 살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해. 지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난 이제 그런 일 안 합니다. 서주원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돼서 군복을 벗은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다시 그 진흙탕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내 동생이 다쳤어. 지안의 한마디에 서주원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단순한 조폭이 아니야. 그 뒤에 부장검사가 있어. 법의 이름으로 약자들을 짓밟는 놈들이야. 우리가 군에 있을 때 해외에서 사냥하던 괴물들보다 더 악질적인 놈들이지. 그 괴물들이 바로 여기 우리 안방에 있었던 거야. 지아는 자신의 이야기와 오정현, 마석철의 관계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서주원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나는 그들의 팔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심장을 멈추게 하려면 그들의 돈줄과 권력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해. 그러려면 내 힘이 필요해, 주원아. 내가 아니면 안 돼. 서주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코드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 이 일이 끝나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서 잡히게 되면 나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좋아. 지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서주원은 안경을 고쳐 쓰고 다른 모니터를 켰다.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타겟은 누굽니까? 물레연합 보스 마석철. 그리고 그놈들의 모든 자금줄. 서주원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이었다. 마치 봉인에서 풀려난 전설적인 연주자가 악기를 다루는 듯 했다. 찾아봅시다. 그 잘난 깡패님들 통장에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몇 시간 후 서주원의 모니터에는 물레연합에 감춰진 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유흥업소 수익금, 대포 통장을 이용한 자금 세탁 내역까지. 그들의 검은 제국이 서서히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다. 빙고. 서주원이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의 눈이 안경 너머로 예리하게 빛났다. 쓰레기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럽군. 이제부터 대청소를 시작하지. 지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주먹이 물리적인 힘이라면 서주원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두 사람의 반격이 이제 막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서버 다운까지 3, 2, 1 끝. 용산의 어두컴컴한 사무실, 서주원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그의 모니터에는 물레연합의 주 수입원인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가 떠 있었고 그 위로 FATALERROR라는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다. 강지안의 반격은 전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려 죽이는 고사 작전이었다. 서주원은 가장 많은 유저가 몰리는 피크 타임에 맞춰 사이트의 메인 서버에 강력한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 동시에 그는 데이터베이스에 몰래 침투해 배당률과 승률을 미세하게 조작했다. 유저들은 이유도 모른 채 돈을 잃었고 사이트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고객센터에 불나고 있겠군. 환전 요구, 욕설, 해킹 의심 마석철이 머리 좀 아플 거야. 서주원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지아는 그의 옆에서 다른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자금 세탁 창구로 쓰이는 유흥업소 4곳. 이쪽은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봤자 오정현 라인에서 다 막아버릴 겁니다. 대신 국세청의 익명으로 탈세 제보를 넣었습니다. 성실한 시민의 이름으로요. 세무조사만큼 귀찮고 무서운 건 없죠. 당분간 영업은커녕 장부 맞추느라 정신없을 겁니다. 이것이 지안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법을 어기는 대신 법의 허점을 파고들거나 혹은 잊혀진 법의 칼날을 이용해 적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외부의 공격만으로는 견고한 조직을 무너뜨릴 수 없다.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불신과 균열이다. 주원아, 마석철 개인 비자금 계좌 추적 가능해? 물론이죠. 자기 부하들 이름으로 된 대포 통장 수십 개를 거쳐서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리고 있더군요. 아주 영리하고 악랄한 놈입니다. 서주원의 화면에 마석철이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 떴다. 그 액수는 조직원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 특히 최근 제주도의 고급 빌라를 매입한 내역까지 포착되었다. 지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 자료들 나한테 보내줘. 익명으로 뿌릴 곳이 좀 있어서. 그날 밤 물레연합의 2인자 격인 황 실장과 가장 성질이 더럽고 다혈질인 행동대장 박기태에게 각각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황 실장의 낡은 빌라 현관문 밑으로는 당신이 목숨 걸고 벌어다 준 돈의 행방이라는 제목과 함께 마석철의 스위스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일부가 인쇄된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박기태가 아끼는 여자친구의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는
제주도에 위치한 호화로운 빌라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전송되었다. 기태 오빠는 언제까지 새빵살이 할 거래? 마석철 사장은 이런 데서 살던데.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연못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며칠 뒤 물레연합의 새로운 아지트.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도박 사이트는 연일 터져나가고 업소는 세무조사로 문을 닫았다. 돈줄이 막히자 조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그런 상황에서 퍼지기 시작한 마석철 비자금 루머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사장님, 이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이트는 왜 복구가 안 되는 거고 가게는 왜 문을 닫습니까? 성질을 참지 못한 박기태가 마석철에게 고함을 질렀다. 닥쳐 이 새끼야. 지금 내가 알아보고 있잖아. 마석철 역시 신경이 곤두서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모든 일이 그 강지안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이가 갈렸다. 알아만 보시면 됩니까? 동생들은 지금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혼자 제주도의 별장이나 사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개새끼가 그딴 소리를 짓거려. 박기태의 말에 마석철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비밀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 본보기로 박기태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짓거리면 내 놈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폭력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깨진 신뢰는 봉합되지 않았다. 박기태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 쥐고 마석철을 향한 의심과 배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직의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지아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직접 나설 차례였다. 그녀의 다음 타겟은 얼마 전 자신의 손에 박살났던 조직원 중 하나였다. 이제 막 20살을 넘긴 어리숙한 얼굴의 청년. 지아는 그가 혼자 사는 허름한 원룸촌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어두운 골목에서 그를 기다리는 대신 환한 대낮에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온 청년은 자신을 기다리는 지안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렸다. 자, 앉아. 지안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청년은 벌벌 떨며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겁먹을 거 없어. 해치지 않아. 오늘은 상담하러 왔으니까. 지아는 미리 사둔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넸다. 이름이 김진우라고 했나? 고향은 강릉이고 홀어머니 혼자 계시다고 들었어. 그걸 어떻게 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냐는 거지. 이게 내가 꿈꾸던 서울의 모습이었어. 지안의 목소리에는 위협 대신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힘이 있었다. 김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석철은 널 아끼지 않아. 넌 그냥 쓰고 버리는 소모품일 뿐이야.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널 감옥에 보내고 꼬리 자르기를 할 사람이지. 그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칠 가치가 있을까? 널 기다리는 어머니를 배신하면서까지. 지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김진우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강릉행 버스표 한 장과 현금이 든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선택은 내 몫이야. 이대로 남아서 가라앉는 배와 함께 물귀신이 될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걸 정리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건지. 김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버스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떠나. 그리고 다시는 이 바닥에 돌아오지 마. 이건 경고가 아니라 기회야. 지아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서주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강지안. 큰 거 하나 찾았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오정현이 마석철 시켜서 사람을 죽인 것 같아.
살인 사건 은폐 정황을 포착했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지안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판이 바뀌었다. 단순한 부패와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이제 이 싸움은 사람의 목숨값을 걸고 싸워야 하는 진짜 전쟁이 되었다. 용산의 컴퓨터 수리점은 담배 연기와 서버 돌아가는 열기로 후텁지근했다. 강지아는 서주원이 내민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동현. 1년 전 한강 다리에서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자살이 아니야. 서주원이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김동현 기자는 죽기 직전까지 오정현 부장검사와 태산건설 사이의 유착관계를 파고 있었어. 태산건설은 오정현의 자금줄 중 하나였지. 김 기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그는 시신으로 발견됐어. 서주원은 타자 소리보다 빠르게 말을 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었지만 내가 해킹한 경찰 내부망 자료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최초 신고자는 익명이었고 현장 CCTV는 그날따라 교묘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했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그는 다른 창을 띄웠다. 김동현 기자가 사망하던 날 밤 그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 인근의 기지국 통신 기록이었다. 그곳에는 마석철과 그의 핵심 조직원들의 휴대폰 신호가 동시에 잡혀 있었다. 놈들이 현장에 있었던 거야.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지아는 턱을 괜 채 화면을 응시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 거대한 권력이 얽힌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오정현은 얼마든지 조작이라고 우길 거야. 결정적인 증언이나 물증이 필요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김동현 기자의 아내 연락처를 찾아놨어. 이수연. 남편이 죽은 뒤 모든 걸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더군. 만나봐야겠어. 다음 날 지아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한 경기도의 한 작은 동네를 찾았다. 김동현 기자의 아내 이수연이 사는 곳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경계심 가득한 눈빛의 여인이 그녀를 맞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공포가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누구시죠? 김동현 기자님,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안의 한마디에 이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급하게 문을 닫으려 했다. 돌아가세요. 저희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요. 남편분의 죽음 정말 자살이라고 믿으십니까? 지아는 닫히는 문틈으로 나지막이 물었다. 그 한마디에 이수연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진실을 밝힐 기회를 외면하시면 남편분은 영원히 우울증으로 자살한 나약한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부인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수연은 지안을 집 안으로 들였다. 집안은 최소한의 살림살이만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내오며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이가 죽기 며칠 전 제게 말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대한민국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그리고 얼마 뒤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든 걸 덮지 않으면 저와 아이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이수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경찰에도 알려봤지만 모두들 그녀를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히스테리 환자 취급만 할 뿐이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이 있어요. 이수연은 작은 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등산화 한 짝을 꺼내왔다.
그리고는 등산화 밑창을 뜯어냈다. 그 안에는 비닐에 쌓인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숨겨져 있었다. 경찰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숨겨두었어요. 그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진실이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 듯 외장 하드를 지안에게 건넸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실. 오정현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마석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작 여자 하나 처리 못해서 지금 이 사달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부장님. 그년이 보통이 아닙니다. 거의 괴물입니다. 마석철의 얼굴은 며칠 사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돈줄이 막히고 조직이 흔들리자 그의 기세도 한풀 꺾인 상태였다. 그 강지안이라는 여자가 김동현 사건까지 들쑤시고 다니는 것 같더군. 김동현 아내까지 만나고 다닌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오정현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는 이제 강지안을 단순한 방해물이 아닌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아마추어처럼 처리해서는 안 되겠어. 강지안 그리고 김동현의 아내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이번에도 실패하면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줄 알아. 오정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석철은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다급하게 허리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이번에는 반드시 흔적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주원의 사무실. 지안과 주원은 김동현 기자의 외장 하드에 걸린 암호를 푸는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오정현이 태산건설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 차명 계좌, 성상납 동영상, 그리고 김동현 기자가 죽기 직전 마석철과 통화했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그러니까 오 부장님이 시키셨다는 겁니까? 절 죽이라고. 시끄럽고 기자 양반.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지. 곱게 넘어오면 편하게 보내줄게.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오정현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명백한 증거. 바로 그때 지안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수연이었다. 여보세요. 언니. 살려주세요. 밖에서 누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해요. 깡패들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문을 걷어차는 굉음과 남자들의 거친 욕설이 들려왔다. 마석철의 사냥개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숨어요. 옷장이든 침대 밑이든. 당장. 지아는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주원에게 외장 하드를 맡기고 그녀는 한 마리 흑표범처럼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미친 듯이 치솟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다. 무고한 모녀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짐승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 경기도로 향하는 자유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지아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엔진이 터져나갈 듯 굉음을 냈지만 그녀의 심장 소리에 비하면 조용한 속삭임 같았다. 늦으면 안 돼.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서주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성수에게 연락해. 하지만 이수연 씨 집 주소를 바로 알려주지 마. 근처 다른 동네 아파트 주소를 찍어주고 그쪽에서 강력 사건이 터졌다고 해. 경찰 내부에 오정현의 끈앞풀이 있을 수 있어. 시간을 벌어야 해. 알았어. 조심해, 지안아. 서주원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이수연의 집이 있는 낡은 빌라촌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차의 라이트를 끄고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웠다. 3층 이수연의 집 창문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현관문은 이미 박살 나 있었다. 놈들이 안으로 진입한 것이다. 지아는 소리 없이 차에서 내려 건물의 가스 배관을 잡고 순식간에 2층 베란다로 올라섰다. 군 시절 익혔던 침투 기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2층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진입한 뒤 조용히 계단을 올랐다. 3층 복도. 부서진 현관문 너머로 이수연의 비명과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외장 하드 어디다 숨겼어? 빨리 불지 않으면 내 딸내미 목부터 부러뜨릴 줄 알아. 행동대장 박기태의 목소리였다. 지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복도 끝에서부터 전력으로 달려와 부서진 문틈으로 몸을 날렸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덩치 큰 사내 셋이 이수연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박기태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멱살을 잡은 채 협박하고 있었다. 그 손 당장 놓지 못해. 지안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조폭들은 순간 당황했다. 박기태는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제 발로 기어들어왔네. 잘됐다. 두 년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생겼으니. 박기태가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칼을 꺼내 드는 순간 지안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을 발로 차 박기태에게 날렸다. 박기태가 테이블을 피하는 사이 지아는 이수연을 잡고 있던 부하 한 명의 뒤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목덜미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이 미친년이. 남은 두 명이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지아는 소파 쿠션을 집어들어 한 명의 얼굴에 던져 시야를 가린 뒤 다른 한 명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남자가 고통으로 허리를 숙이는 순간 지아는 그의 머리를 잡아 벽에 처박았다.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했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섬뜩한 냉기가 느껴졌다. 죽어. 박기태가 휘두른 칼날이 그녀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칼날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쓱.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왼쪽 팔뚝을 깊게 스치고 지나갔다. 짙은 선혈이 트레이닝복 소매를 빠르게 적셨다. 이 싸움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입은 부상이었다. 지아는 고통을 참으며 뒤로 물러섰다. 피냄새에 흥분한 박기태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꼴 좋다. 피를 보니 이제 좀 실감이 나냐? 너도 별거 아니었네. 그는 다시 칼을 고쳐 쥐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부상당한 맹수가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지안의 눈빛은 고통으로 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너는 선을 넘었어. 지안은 흐르는 피를 무시한 채 낮은 자세로 박기태에게 돌진했다. 그녀는 박기태의 칼 쥔 손목을 다친 팔로 붙잡았다. 칼날이 그녀의 팔을 파고드는 끔찍한 감각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멀쩡한 오른손 주먹으로 박기태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올려쳤다. 콰직!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박기태의 턱뼈가 부서졌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졌다. 지아는 그 위로 올라타 피 흘리는 팔로 그의 목을 졸랐다. 마석철은 오정현은 지금 어디 있지?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너 같은 개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걸 구경하고 있겠지. 이 일이 잘못되면 모든 건 내가 뒤집었을 거야. 살인미수, 아동학대 내 인생은 이걸로 끝장이라고. 그들이 널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것 같아? 지안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박기태의 귀에 파고들었다. 공포와 고통, 그리고 배신감에 박기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믿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성수와 그의 팀이 도착한 것이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거실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신음하는 조폭들과 피 흘리는 지안,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모녀. 박기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넋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다.
마석철 그 새끼도 그날 밤 거기 있었어. 김동현을 다리 밑으로 민 건 마석철이야.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오정현 부장검사에게 보고되었다. 박기태가 체포되었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사실에 오정현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마석철이 가장 큰 약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 그가 연락한 곳은 물레연합이 아니었다. 나다. 처리할 사람이 생겼다. 마석철.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강지안이라는 여자까지. 이번엔 전문가가 필요하다. 구급차 안에서 팔을 응급 처치받던 지안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서주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경고, 마석철의 아지트 쪽으로 신원불명의 무리 이동 중. 놈의 부하들이 아님. 다른 레벨의 전문가들이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내 체육관으로 향하고 있어. 놈들이 널 잡으러 온다. 지안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다. 적은 이제 조폭의 수준을 넘어섰다. 오정현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다. 사이렌이 울리는 구급차 안. 강지안은 흐르는 피를 압박대로 짓누르며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오정현이 전문가들을 보냈다. 목표는 둘. 자신과 이제는 증인이 되어버린 마석철. 성수야. 옆에 함께 타고 있던 박성수를 불렀다. 자네 팀을 데리고 내 체육관으로 가. 놈들이 거기로 올 거야. 외장 하드는 주원이가 빼돌려서 안전해. 자네는 놈들을 거기서 막아줘. 선배님은요? 지금 부상이 심합니다. 병원으로. 나는 마석철에게 가야겠어. 박성수의 얼굴에 경악이 스쳤다. 제정신입니까? 그놈을 잡으러 가야지 구하러 가다니요. 그놈은 이제 오정현을 끌어내릴 유일한 카드야. 그놈이 죽으면 박기태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해. 오정현은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갈 거야. 마석철은 살아서 법정에 서야만 해.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더 큰 정의를 위한 지독하게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지아는 구급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는 물레동에 버려진 폐차장. 마석철의 첫 번째 아지트였다. 도망칠 곳이 막힌 쥐는 가장 익숙한 구멍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지. 그녀의 예상은 맞았다. 마석철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치기 위해 숨겨둔 비자금과 위조 여권을 챙기러 자신의 옛 소굴로 돌아와 있었다. 지안이 폐건물 3층 사장실의 부서진 문을 열었을 때 마석철은 가방에 돈다발을 쓸어 담고 있었다. 그는 지안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으악! 저리가 이 괴물 같은 년. 오정현이 널 죽이러 사람을 보냈어. 지안은 피가 배어나오는 팔을 붙잡은 채 차갑게 말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부장님이 왜 나를. 내가 입을 열면 모든 게 끝나니까. 마석철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때 건물 아래층에서 조용하지만 섬뜩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조폭들의 시끄러운 발소리가 아니었다. 훈련받은 자들의 절제되고 효율적인 발소리. 전문가들이 도착한 것이다. 창문 밖으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건물로 진입하는 것이 보였다. 이제 이 방은 거대한 덫이 되었다. 지안과 마석철은 함께 갇힌 사냥감이 된 것이다. 시발. 마석철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순간 창문이 깨지며 검은 옷의 사내가 밧줄을 타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사내가 마석철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찰나. 지안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옆에 있던 무거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졌다. 사내는 총을 쏘는 대신 의자를 피했고 그 틈을 타 지안은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상대는 특수 훈련을 받은 전문가였다.
지안의 공격을 막아내고 군용 나이프로 그녀의 복부를 노렸다. 하지만 지안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그녀는 상대의 공격을 흘려내며 관절기를 시도했다. 치열한 공방. 이것은 이전의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거기서 멍청하게 구경만 할 건가. 지안이 뒤에 숨어 벌벌 떠는 마석철에게 소리쳤다. 저놈들은 너도 죽이러 왔어. 살고 싶으면 뭐라도 해. 그 외침에 마석철은 공포에 질린 짐승처럼 움직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지안과 뒤엉켜 싸우는 사내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쓰러졌다. 예상치 못한 협공. 하지만 쉴 틈도 없이 복도에서 2명의 사내가 더 나타났다. 지안은 숨을 몰아쉬며 마석철에게 눈짓했다. 책상 뒤로. 2 사람은 함께 낡은 책상 뒤에 몸을 숨겼다. 밖에서는 총알이 날아와 책상에 박혔다. 젠장. 젠장.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마석철은 패닉에 빠져 울부짖었다. 지안은 그런 그를 보며 마지막 교육을 시작했다. 내가 한 짓들을 생각해봐. 내 주먹에 내 욕심에 쓰러져간 사람들을 생각해.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지옥이야. 지안은 말을 마치고 책상 옆에 있던 술병에 라이터 기름을 붓고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불을 붙였다. 즉석 화염병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복도로 던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으며 놈들의 진입을 막았다. 혼란이 생긴 틈을 타 지안은 반대편 창문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는 마석철의 멱살을 잡고 함께 창밖 비상계단으로 몸을 던졌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지안은 무너진 건물 잔해 앞에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주저앉은 마석철과 마주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레동의 제왕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한심하고 초라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살 살려줘, 내가 다 불게. 오정현 태산건설, 내가 아는 거 전부다. 그는 지안의 발밑에 기며 애원했다. 복수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순간. 하지만 지안은 그를 내려다보며 경멸도 분노도 아닌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마석철을 죽이거나 때리는 대신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 강우진의 사진이었다. 내가 망가뜨린 인생이야. 내 동생은 요리사가 꿈이었어. 그리고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엄마, 나 진우예요.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얼마 전 그녀의 도움으로 고향에 내려간 조직원 김진우가 제 발로 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어머니에게 걸었던 전화 내용이었다. 마석철은 동생의 사진과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릴 뿐이었다. 그의 악마 같던 얼굴 위로 처음으로 인간의 표정이 떠올랐다. 법의 심판을 받아. 그리고 감옥에서 내가 망가뜨린 사람들의 얼굴을 매일 밤 떠올려. 내 손으로 돈을 버는 대신 내 손으로 용서를 빌어.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얼마 뒤 박성수의 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지안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울고 있는 마석철을 그들에게 말없이 넘겨주었다. 몇 주 후, 정도관은 수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깨끗한 유리창 너머로 수련생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지안의 동생 강우진은 퇴원했다. 아직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작은 식당 주방에서 다시 칼을 잡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시작했다. 지안은 그런 동생의 뒷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앞으로 편지 몇 통이 배달되었다. 한 통은 강릉의 김진우에게서 온 것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는 서툴지만 희망에 찬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른 한 통은 가명을 받은 박기태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짧은 글을 남겼다. 지아는 편지를 내려놓고 체육관의 깨끗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악마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선생님의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완벽한 세상은 아닐지라도 그녀는 그녀의 방식대로 그녀가 걷는 정도 위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들을 심어낸 것이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매미가 울던 무더운 여름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이 서울에 내려앉았다.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새로운 싹을 틔우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강지아는 체육관 사무실에 앉아 작은 TV 화면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정현 게이트의 최종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법정에 선 오정현 전 부장검사는 지난 몇 달간의 수감 생활로 초췌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석철과 박기태의 결정적인 증언, 김동현 기자가 목숨과 맞바꾼 외장 하드의 증거들 앞에서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피고인 오정현에게 살인 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TV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오정현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이어서 마석철은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25년을, 박기태는 15년을 선고받았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법의 이름으로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아는 리모컨을 들어 소리 없이 TV를 껐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통쾌함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의 담담함만이 어려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너무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겨우 되찾은 비뚤어진 정의의 조각일 뿐이었다. 관장님. 사무실 문을 열고 한 젊은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몇 달 전 스토킹 피해로 공포에 떨며 체육관을 찾아왔던 신입 관원이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그때의 불안감 대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업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래, 바로 갈게.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복띠를 고쳐맸다. 그녀가 매트 위로 나서자 수십 명의 관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 중에는 평범한 학생, 회사원도 있었지만 과거의 그녀처럼 세상의 폭력 앞에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절박한 눈빛을 가진 이들도 많았다. 지아는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무술을 배우는 이유는 누군가를 증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녀의 시선이 겁 많던 신입 관원에게 향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강해지는 겁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길 정도를 걷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관원들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그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그날 저녁 마포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 우진인의 밥상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강우진이 운영하는 이제는 제법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난 곳이었다. 자, 다들 이쪽으로 앉아. 우진은 아직 팔에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음식을 날랐다. 그의 옆에서는 여자친구 서연이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지안의 체육관에 다니며 이제는 제법 호신술 자세가 나오는 수련생이 되어 있었다.
테이블에는 지안과 박성수 그리고 억지로 끌려 나온 듯 투덜거리면서도 음식을 가장 잘 먹고 있는 서주원까지 5명이 둘러앉아 있었다. 오정현이 무기징역을 받았으니 이제 검찰 내부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될 겁니다. 선배님 덕분에 썩은 뿌리 하나를 제대로 뽑아냈습니다. 박성수가 맥주잔을 채우며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이 결정되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자네와 주원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지안이 담백하게 대답하자 서주원이 입에 있던 음식을 삼키며 말했다. 저는 그냥 키보드 몇 번 두드린 것뿐입니다. 괴물들 소굴에 직접 뛰어든 건 당신이잖소. 그들은 서로에게 공을 돌리며 웃었다. 끔찍했던 사건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세상에 둘도 없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어주었다. 마치 전쟁을 함께 겪은 전우들처럼. 우진이 직접 만들었다는 따끈한 전골이 테이블 중앙에 놓였다.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잔을 들어 올렸다. 다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 우진의 시선이 지안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멋진 우리 누나를 위해서 다 같이 건배 한번 해주시죠. 위하여. 짠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경쾌하게 부딪혔다. 지아는 쑥스러운 듯 희미하게 웃으며 잔을 비웠다. 씁쓸한 맥주가 그날따라 유난히 달게 느껴졌다. 깊은 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지아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 몇 통을 꺼내보았다. 강릉의 김진우 그리고 교도소의 박기태에게서 온 편지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새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김진우 씨에게 어머니와 함께 차린 식당이 번창하길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큰 용기를 냈으니 앞으로의 삶은 분명 좋은 일들로 가득할 겁니다. 강지안. 그녀는 짧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때 핸드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박성수를 통해 연락해온 마석철의 국선 변호사에게서 온 것이었다. 강지안 선생님께 마석철 씨가 꼭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 대신 전합니다. 15년 만에 어머니가 면회를 와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두서없는 연락 죄송합니다. 지아는 메시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사죄도 감사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한마디였다. 그녀가 가르쳐준 마지막 교육이 얼어붙었던 괴물의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완벽한 교환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휴일. 지아는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마치고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겨울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렸다. 그녀의 팔에는 칼에 베었던 흉터가 옅게 남아 있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 여름의 흔적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 한 가족이 아이와 함께 웃으며 공을 차는 모습이 보였다.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일상의 풍경.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지아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 안에 악마 혹은 그림자라 불렀던 과거의 자신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로 존재했다. 다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오직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꺼내 들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로 만드는 법을 깨달았을 뿐이다. 강함이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 부서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어둠 속에서도 나아갈 길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드는 리트리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갑지만 상쾌한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지안의 입가에 오랜 시간이 걸려 되찾은 진심 어린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그녀만의 정도 위에서 흉터마저 끌어안은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상처 입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